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예약한 손님이 사전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 문제가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군 간부르 사칭에서 50명 단체 식사 주문을 해놓고 노쇼를 한 데다 또 이제 돈을 가로채려는 피싱 범죄까지 결부된 일도 있고요. 한 지자체에선 공무원들이 40인분 식사를 주문해놓고 노쇼를 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약된 수십 명의 밥상을 차려놨는데 오지 않으면 그 재료비며 인건비, 손해가 너무 막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또 다른 손님에게 팔 수도 없고 다른 손님을 받을 기회마저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장사하면서 이런 일 한두 번 겪다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심리적인 타격도 참으로 클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엔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을 텐데요. 대규모 연말 모임도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이런 노쇼 피해 소식이 많이 들리곤 합니다. 모쪼록 이런 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손님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행태를 고쳐야겠지만요. 이게 또 사기 수법까지 결부되기도 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도 좀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제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그쵸, 경환님. 아이고 50명 유유.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근데 요즘은 이런 노쇼 같은 걸 대비해서 예약금을 받는 집들이 많던데, 근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약금을 달라고 하면 또 예약을 안 할까봐 그게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약금을 안 내겠다는 사람 받지 마십시오. 네. 네, 예약금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래의 나를 만난 후 오늘이 달라졌다. 영화 제목 같은데요. 네, 이런 제목의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인공 눈을 뿌려도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스포츠를 즐기는 곳들이 개장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추위가 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말께부터 속속 개장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겨울철에 눈 위를 활주하는 이 스포츠 마니아들에겐 시즌 개장 소식 기다려질 수밖에 없겠죠. 겨울철의 대표적인 이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네, 이 스포츠는 춥고 눈이 좀 많이 내려야 제맛인데 말이죠. 그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도축장 정기요금 특례 연장 정책 토론회장에 도축업계와 축산농가 관계자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농수산 뉴스 살펴볼게요.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토론회장에 무려 1000명이나 몰렸다고 하던데, 도축장 정기요금 특례 연장이 아주 중요한 일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강성규, 박덕흠, 그리고 성일종, 정희영 의원이 주최를 했고요. 한국축산물처리협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 그리고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가 주관한 행사였는데요. 이게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의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내부 자리가 한 500석 정도 되는 회의실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 자리가 없어서 회의실 내 복도에 앉거나 토론장에 아예 못 들어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최 측이 추산하기는 1000여 명이 이번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으신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게 도축장 입장에서는 또 우리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영연방과의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를 체결을 하면서 그에 따른 축산 분야 피해 대책으로 도축장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특례가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이게 도축장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건데 이게 비단 도축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축을 출하하는 축산 농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보니까 도축장과 축산농가 모두 이번 토론회에 대규모로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축산농가에게도 피해가 간다. 이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이 가축은 의무적으로 도축장을 거쳐서 도축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도축장에서는 도축 수수료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도축장 수입이 되는 건데 20% 할인해주던 전기료가 원상 복구가 되면 도축장에서는 이 도축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결국 농가가 부담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농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산 단가를 올리는 것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료도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축장에서는 산업용 전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이후에 총 7차례에 걸쳐서 전기료가 오르면서 이 킬로와트 시당 당시 104원 정도에서 지금은 173원 정도로 65% 아이고. 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중에서 팔리는 축산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드시 도축장을 거쳐야 하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또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할인 특례가 이어진다는 건가요? 이게 할인 특례가 아니라 아예 예. 산업용에 비해서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쓰고 있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도축장과 같은 산업용 전기를 쓰던 굴 껍질 처리장이나 축산 분뇨 공동 처리장, 그리고 수산물 저온 처리 시설이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같은 곳에서는 이미 2012년 5월부터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도축장만 산업용 전기를 그것도 할인 특례가 올해 말로 일몰이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토론에 정치권에서도 대거 참석을 한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을 비롯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 참석했어요. 예. 여당 원내대표로서 전기요금 특례 연장이 어떤 형태로든 실현이 되어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김기현 전 대표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관계자도 말이 있었는데요. 도축장 전기요금이 일몰이 되면은 축산인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 물가 인상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도축업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상 농림어업으로 등록이 되어서 농사용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정리가 잘 되어가지고 좋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산지 위반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쇠고기 원산지를 1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산지를 위반해서 큰 부당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 이게 바로 축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는 매년 원산지 위반 발생 적발 건수 중에 상위에 랭킹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특별사법 경찰을 동원해서 이를 단속하고 있는 곳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인데 이 농관원에서 15분이면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개발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원산지를 구분하려면 보통 며칠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15분 만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주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기존에는 현장에서 샘플을 떠와서 이걸 분석실에서 검사하는 데만 3일. 분석 비용도 3만 원 정도 들고 시료량도 한 20g이나 이렇게 지출을 해야 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네네.
이게 시료량도 1g이면 됐다고 하고요. 비용도 3분의 1로 줄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농관원의 시험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먼저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네. 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는 이미 2021년에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혹여 원산지를 속여서 돈 버시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마음을 좀 고쳐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네, 근데 우리 방송 못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당하게. 그 걱정하던 김장 비용이 평년보다 다행히 더 적게 들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주요 김장 재료 14개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조사는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4인 가족 기준이고요. 배추 20포기 기준으로 조사한 건데 이 김장 비용이 20만 6천 원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평년에는 22만 한 400원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6.2% 낮은 것이라고 하고요. 농식품부에서도 최근 배추 가격이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간 김장 비용을 두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또 일비했었나 싶은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김장이 그 1년 밥상 먹을 거를 준비한 일이잖아요. 가격이 좀 내렸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자, 농사뉴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게 부족하죠. 근데 저축할 여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지만요. 저축하는 현재의 자신이 먼 미래의 연금을 수령하는 미래의 자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네. 오늘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미래의 나를 만난 후 오늘이 달라졌다라는 제목의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이 영화 같았어요, 저는. 아. 미래의 나를 만난 후 오늘이 달라졌다. 요즘 드라마 제목도 이렇게 길게 만들더라고요. 먼저 어떤 책인지 또 이 책을 선정한 이유부터 좀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연금이나 노후 준비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대부분 사람들이 노후 준비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준비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 이게 궁금한데 상무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미래 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 올 정도의 분들이면 준비가 잘 된 분들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비해서 모자라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준비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정작 당장 하느냐 액션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네. 이런저런 내용들의 뭐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을 쓰신 저자 할러 시포드라는 분이 쓴 논문 같은 것들 하나 읽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허시필드 이름은 예. 어렵죠. 네. 허시필드. 허시필드. 예. 할 교수님이라고 하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은데. 예. 이 할 교수님이 이제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MRI 기계 있잖아요. 뇌 단층 촬영하는 거. 예. 그 기계에 놓고 사람들의 뇌를 단층 촬영을 해보니까 현재의 나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뇌 부위랑 10년 뒤에 나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10년 뒤?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네. 10년 뒤에 나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랑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10년 뒤에 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는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주머니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랑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이야, 진짜 할 필요가 없는 일이네요. 그렇지. 내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실험 결과를 보고 나서 이해가 다 됐어요. 사람들이 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느냐. 이건 결국 내가 나의 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는 것은 이게 내 탓이 아니고 뇌 탓이다. 뇌다. 예, 뇌 문제는 탓이다. 뇌였다. 그래서 이분 논문이 너무 재밌어서 이분 혹시 대중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 없나
당시에 찾아봤는데 그때는 없었거든요. 어. 이게 최근에 나와서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와서 이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 소개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야, 굉장히 근데 저희가 그 신재영 원장님이 나오는 목요일날 정신과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하는 말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뇌 얘기를 듣잖아요. 전혀 다른 인격체 같다. 우리의 뇌가 우리 거가 아니에요. 이 그렇죠. 친구는 제 머릿속에 있는 뇌는 다른 애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저자 할 교수님, 할 허시필드 이분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이제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마케팅하고 행동결정학 교수님으로 있고 또 UCLA에서 이제 심리학과 교수로 계신데 경영대학원에서 UCLA 경영대학원에서 가장 잠깐만요. 무슨 세 과목의 교수님이에요? 경영대학원도 천재시군요. 하시고 이제 뭐 심리학과 교수도 하시고 하시는데 경영대학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교수로 랭킹이 돼 있고 2017년에 이제 포이첸 퀸즈라는 데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40세 미만의 경영대학원 교수 4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될 정도로 이제 좀 장래가 촉망되는 교수님으로 아주 인기 있는 분이군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 그리고 심지어 40세 미만? 예, 당시에는 그랬나? 당시에 2017년 당시. 이야, 최근 10년간 이제 심리학계에서 떠오르는 주제가 이제 퓨처 셀프. 요즘 책 이런 거 관련된 퓨처 셀프 미래의 자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분야를 이끌고 있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학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이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게 18세기 철학자인 조지프 버틀러가 어떤 말을 했냐면 만약 오늘의 자아가 내일의 자아와 동일하지 않다면 오늘 당신이 내일 자신에게 닥칠 일을 타인에게 닥칠 일처럼 무관심하게 생각할 거다. 18세기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 철학자가. 문장을 읽고 나서 이 분야 재밌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이 한 줄로 그래서 이제 이 말 한마디에 4,000명 이상을 10년간 추적 연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미래의 자신을 가깝게 느끼는 자아의 연속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눈앞의 만족감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큰 보상을 주는 데다가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다. 즉 미래의 자신과의 연속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저축도 많이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 연구 결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학술지에 같은 데도 발표를 하면서 이제 퓨처 셀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거의 선두를 나가고 있는 학자로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이 한마디로 이 퓨처 셀프에 관한 미래 자아에 관한 책인 것 같고 그죠? 그러면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같은 사람인가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저자가 이거 들어갈 때 뭐를 얘기하냐면 브라질의 연쇄 살인범 이야기도 시작합니다. 살인범? 갑자기 저도 딱 했거든요. 갑자기 왜 연쇄 살인범 이야기를 하나라고 했는데 브라질의 연쇄 살인범 호드리기스 필류라는 사례를 드는데 하필 뭐 연쇄 살인범 이야기를 왜 할까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 필류라는 친구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선천적인 거나 후천적인 이유로 계속 폭력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고 20세기에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마로 되어 있습니다. 1985년까지 총 71명이 필류의 손에서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이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고 나서도 또 47명을 더 죽였답니다. 감옥 내에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게 더 희례 살인마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브라질 당국이 이런 사람들 영구히 격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근데 브라질 교정 당국이 한 가지 문제에 좀 부딪히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당시 이 구금 기간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브라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3살 정도 되거든요.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형법상에서 수감자는 30년 이상 수감하지 못한다라고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년이 다 돼가니까 교정 당국이 큰일 났다는 생각들이 들죠. 그렇죠. 이제 꼭 풀어줘야 되는데 뭐 각종 핑계를 다 하면서 법을 일부 개정하기도 하면서 이제 연장을 시킨 게 2007년 4월 그때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당시 복역 기간이 한 34년. 정도 됐답니다. 부랴부랴 또 이제 다른 여죄가 없는지 막 추정해서 감옥 내에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다시 2017년에 체포를 하기는 하지만 다시 체포를 하지만 또 곧 바로 석방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필류가 지금 한 60살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젊은 사람에게 견줄 정도로 체력이 좋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체격이 좋고 체격도 좋고. 예, 이웃 사람들한테 되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웃 요즘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유튜브 채널을 유튜버가 됐어요. 예, 살인마가 연쇄 살인마가 각종 영감을 주는 메시지랑 이야기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예. 필류 말에 따르면 이제 그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이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제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말이 사실인지 뭐 거짓쇼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저자는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살인을 할 때 필류랑 지금 자기는 나름대로 개가천선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필류가 같은 사람인가? 지금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필류랑 거기에 살인을 하던 필류가 같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대요? 이 저자는 예.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 근데 본인은 당연히 바뀌었을 거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단 한번 만나보러 살인마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다는 게 오케이.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해야 되니까 포르투갈을 못하니까 이제 대학원생들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시켜서 했는데 다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살인마랑이 하는 거 자기 정보가 노출되면 되게 위험할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이래저래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필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고 했더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같으냐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의 답변은 이제 애매모호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단언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내 모습은 생각하기도 싫다. 이제는 내가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류의 일상이나 이런 것도 보면 예전하고 완전히 다 바뀌었으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가 진짜 과연 과거의 필류랑 다른 사람일까?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의심은 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저자가 생각한 거는 현재의 나랑 미래의 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가능할까? 그러게요. 그거 가능합니까? 그게 약간 철학적인 질문 그 그러니까요. 주제로 들어가는데 예. 이 질문을 놓고 이제 철학자들은 수백 년간 논쟁을 해왔거든요. 수천 년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 뒤에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스 시대까지도 고대 그리스까지도 한번 올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리스 영웅에 이제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게 뭘로 유명하냐 그러면 크레타 섬에 있는 미노타우루스라는 그게 테세우스구나. 예, 사람의 뭔가 괴물처럼 돼 있는 거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유명해진 그 미궁에 있던 예 맞습니다. 예. 꽤 아시는데요. 유일하게 하나 아는 게 걸려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쁜데. 그 유명한 영웅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배를 타고 이제 다시 그리스로 돌아와서 있을 때 이제 크레타 사람들은 이 영웅이 오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겠냐면 그 영웅이 타고 다니던 배를 영구히 보존하기로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네. 배라는 게 나무로 된 배라는 게 세월이 되면 썩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판자 하나가 썩으면 또 갈아 끼고 하다 보면 수십 년 세월 수백 년 세월 이러다 보면 이거 다 갈아 끼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테세우스 배 이게 옛날의 배랑 같은 배인가? 그거 같은 맞아? 이렇게 네. 되겠죠? 한쪽 편에서는 이제 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되긴 했지만 원래의 배랑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적도 있을 거고 반대로 야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옛날 거랑 같다고 할 수 있냐? 이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렵네요. 예. 예전과 같은 배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렇다고 완전히 이거는 새로운 배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애매한데요. 그러면 사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도대체 배라는 게 뭔지에 대한 그렇죠.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 배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라는 거가 현재의 나랑 미래의 나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나를 정의하는 부분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도 좀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철학적인 부분으로 가니까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만약에 미래의 나는 불가피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미래의 나랑 현재의 나를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 숙제를 가져야 되잖아요. 배를 놓고 보면 만약에 필요할 때마다 부품을 계속 교체하고 심지어 일부 기능이 업그레이드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냐 그러면 현재의 배랑 미래의 배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거기다 투자를 할 거지만 그렇겠죠. 예. 만약에 지금 배랑 미래의 배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 여행 갔을 때 렌트카 쓰듯이 쓸 겁니다. 그럼요. 이건 내 거 아닌데 뭐 굳이 거기다가 내가 애정을 쏟고 관심을 두고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이제 자기 자아에 대한 생각 부분들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나를 이제 타인처럼 아주 낯설게 대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엔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심플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가 있나?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불확실성이 가득 찬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안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온 답변이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아니 누구 좋으라고? 그렇죠. 예. 그 미래의 나는 내가 아니다. 난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되게 실험들도 많고 연구도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교에서 에밀리 프로닌이라는 분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보고 연구를 했는데 우선 대학교 식당에서 첫 번째 집단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네, 대학교 뭘 식당에서 네, 예.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 라고 했더니 그리고 종이 한 장 놓고 이제 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 그러면 1인칭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먹는 음식은 어떻고 저떻고 네, 이렇게 내가 이걸 맛있다. 먹었는데 맛이 어떻다. 그런데 두 번째 집단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먼 미래에 한 끼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예를 들어 대학생이 한 40살 정도 된 이후에 전 식사를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 그걸 네. 한번 기술해 보라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1인칭 시점이 아니고 3인칭 시점에서 그렇겠죠. 쓰는 거예요. 상상 머릿속으로 저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미래의 나를 내가 지금 관찰하는 입장에서 네네네. 쓰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러겠죠. 주어가 그는 또는 그렇겠죠. 그녀는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의 나를 나로 보는 게 아니고 제3자로 보는 거죠. 그런 인식들이 있더라. 그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후 준비를 안 하거나 본인이 오래 살면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미래의 자신을 다른 사람 대하듯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자연스럽겠네요, 그게. 프로님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예. 나가서 그럼 미래의 자아에 대해서 진짜 자기처럼 대하는지 아니면 제3자처럼 대하는지를 또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먹기도 힘든 음료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 뭐 어떻게 만들었냐고 봤더니 케찹에다가 간장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음료가 아니라 소스 아닙니까? 이게 뭐 맛이 먹기 되게 격겨운 거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집단들을 대상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첫 번째 집단에는 이제 한 잔 먹어보고 나서 이 음료를 얼마나 더 마실 의향이 있는지 지금 다시 먹는다면 이 과학 발전에 꼭 필요한 실험이니까 한번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집단한테는 똑같은 요청을 하는데 대신 지금 말고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한 학기 뒤에 새로운 과정을 개설할 때 네가 먹어야 된다. 대신 지금 약속을 하고 안 먹으면 그 학점이 취소가 될 거니까 나한테 약간의 불이익이 갈 거다. 헐. 네. 그렇게 하고요. 네. 세 번째 집단한테는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먹인다면 얼마나 먹이겠느냐. 이렇게 세 집단한테 다르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집단 지금 당장 먹어야 된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줬더니 얼마나 먹겠냐고 했더니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한 3숟갈 정도는 먹겠다. 깜짝 놀랐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여기다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과학을 사랑하는지 처음 알았다고. 진짜 먹기다 난감한 음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계기한 음료를 다른 사람에게 먹이겠다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몇 잔 정도를 얼마나 먹이겠냐 했더니 한 반 컵 정도? 숟가락으로 하면 8숟가락 정도. 네, 내가 먹겠다고 한 것보다는 많네요. 자기보다 2.5배 정도 많은 거죠. 재미있는 건 이제 한 학기 뒤에 자기 자신이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먹겠냐고 했을 때도 반 컵 정도. 다른 사람한테 먹이는 거랑 똑같이 그 음료를 먹겠다. 그러니까 한 학기 뒤 정도만 돼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뇌 활동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의 그렇죠. 예. 자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니라. 저자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뇌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싶어서 이제 MRI 스캐너를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험을 해봤는데 재밌는 건 이제 단어들을 몇 개를 나열을 해줘요. 실험 대상자를 MRI에 눕히고 나서 거칠 것 없이 행동하는 뭐 말이 많은 의존적인 이런 단어들을 막 나열해 준 다음에 한쪽에는 버튼을
운동이가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말이면 누르라 그러고 전혀 다른 사람에 해당되면 그쪽 반대쪽 버튼을 누르라고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네. 뇌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측정을 해봤을 때 그 모습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측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실험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봤냐면 상대 4종류의 사람을 가정을 해보고 합니다.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현재의 다른 사람, 미래의 다른 사람. 이렇게 4종류의 사람을 상정을 시켜놓고 뇌에 흘러가는 혈류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게끔 해요. 그랬더니 네. 현재의 나를 생각할 때 흘러가는 혈류량 있잖아요. 그 혈류량하고 미래의 나도 나잖아요. 네. 혈류량을 비교해봤더니 완전 다르죠?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전혀 다른 현재의 다른 사람, 미래의 다른 사람의 혈류량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10년 뒤에 나, 뭐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혈류량은 전혀 다른 사람하고 생각할 때 혈류량하고 똑같이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뇌라는 거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상당 부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이해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뭐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먼 미래에 낯선 미래의 나를 위해서 뭐 살을 뺀다거나 돈을 모으거나 운동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행동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네. 현재 자아가 배고프고 게으르고 당장 스마트폰 봐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겠어요? 안 하죠. 전혀 다른 나를 위해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야, 운동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게 재밌네요. 그렇죠. 지금 운동하는 게 미래의 나를 위해서 도움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래의 나가 나랑 다른 사람인데 라고 하면 굳이 뭐 운동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 여러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데 그 미래의 자아를 남처럼 생각하면 그러면 미래의 자아를 어떻게 보면 좀 함부로 대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진짜 확실하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내가 이제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여긴다고 해서 그거를 나쁘다고만 보긴 또 어렵지 않나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할 교수님이 이제 실험한 내용에 너무 고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저기에서 설명하고 특히나 금융회사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저축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금융회사들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금융회사 고문한테 가서 이런 설명들을 쭉 하고 있으니까 그 금융회사 고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미래의 자아가 정말 현재의 나랑 다른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 뜬금없는 질문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뜬금없는 네. 다른 타자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게 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냐. 타자라고 해서 굳이 다 다른 사람 좀 나쁘게 대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타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질문에 딱 직면하면서 그치 타자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나쁘게만 대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꼭 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상대방을 얼마나 친밀하게 대하느냐 미래의 나를 얼마나 지금의 나처럼 친밀하게 대할 수 있느냐가 이 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랑 같은 사람이게끔 아니면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게끔 친밀하게 느끼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저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상품을 많이 팔 수 있겠죠. 헬스클럽 사장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예. 그렇구나. 근데 사람마다 이게 어쨌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미래의 자아와의 친밀감이 느끼는 그렇죠. 정도가. MRI 같은 걸 해보면 미래의 나랑 현재의 나랑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평균치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를 이제 스펙트럼을 이렇게 놓고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미래에 엄청 투자하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100명을 놓고 보면 한 4-5명 정도는 현재의 나랑 미래의 나에 대해서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냐면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저축을 하는 그러니까요. 액션을 하거든요. 운동도 더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유대감을
현재의 나랑 미래의 나의 유대감을 높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연구 주제가 그걸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면 이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미래의 자아와의 친밀감을 높이면 예. 부자는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예. 저자가 이제 지역사회 구성은 한 150명을 선정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있는지 관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미래의 자아가 현재의 모습이라고 많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자산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미래의 자아 유대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현재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중들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이런 실험이 있고 나서 이제 미국 소비자 금융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좀 합니다. 최근 6,000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미래의 자아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 이것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 다른 대답이 나올 거라서 그 부분들을 다 제어하고 동일한 집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자아에 대한 유대감이 강할수록 저축을 많이 하고 현재의 재정 상태도 훨씬 더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는 이제 인구 통계나 뭐 성격 같은 거를 고려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미래의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의 저와 미래의 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할 교수님도 거기에 대한 주제를 관심을 가질 거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 그러면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제출을 하면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요. 현재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생긴 아바타도 하나 만들고요. 30년 뒤에 자기 자신을 닮은 아바타도 하나 만들어요. 그 아바타를 가서 서로 대하는 거죠. 그럼 현재 자기 자신을 보고 나온 사람하고 30년 뒤에 자기 자신을 보고 나온 사람의 액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먼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상 거울 같은 것들 하나 세워놓고 거기 가서 30년 뒤에 나랑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온 사람하고 현재의 자기 자신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 당장 $1,000 정도를 나눠주고 지금 쓰겠느냐?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쓰겠느냐? 그 $1,000를 한 배분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미래의 자아를 보고 온 사람들이 10년 뒤, 20년 뒤를 위해서 장기 저축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배분하는 걸로 나와요. 야, 근데 혹시 학생이나 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있나요? 뭐 금방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고 학생들 아직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퇴직 계좌로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401k라고 하는 퇴직연금 계좌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얼마 정도의 저축을 하겠느냐라는 것들을 같은 실험을 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본인 현재의 자신을 본 사람보다 미래의 자신을 본 사람들이 저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소득의 0에서 10% 범위 내에서 얼마를 저축하느냐고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미래의 자신을 본 사람들이 저축률, 자기 월급의 한 6% 정도를 저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의 자기 자신을 본 사람들은 2% 정도만 저축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옵니다. 네, 상무님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또 현재가 너무 불행해질 확률도 있잖아요. 돈을 너무 못 쓰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이 책 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 나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너무 저당받고 잡히는 것들도 문제죠. 균형 감각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또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게 또 미래를 살아가는 데서도 충분한 추억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는 뭐 미래의 자아를 중요하게 여겨라는 것까지 동의를 하지만 미래의 자아만 중요하게 여겨라. 그건 또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균형감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나의 자신의 미래를 좀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투자연금 세트 김동엽 상무님과 책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스키였습니다. 5513님, 2762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3218님도 애청자시라고 감사합니다. 3218님. 그리고 2193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스키 타는 것처럼 세월이 빨리 가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초록여행 떠나요. 지선 씨는 요양시설에 계신 어머니가 부쩍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외출도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이번 여행은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차량과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